오늘 토론자 세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모든 운동에 태동이 된 노동운동 중에서도 학자 한 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큰 노조,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공공운수노조 한 분, 그리고 또 비종교 노동자들, 정말 어디도 끼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운동을 대표하시는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노준기 교수님으로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영등포 산성은 가끔씩 오는데요. 가끔 많이 왔는데 항상 따뜻한 느낌으로 좋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고 반갑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토론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토론은 좀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제가 워낙 잘 모르는 이야기에다가 어떤 고리를 엮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우리 김현용 연구원님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동운동과 우리 좁은 의미에서 기후위기 문제, 넓은 의미에서 환경운동, 또 생태운동을 결합시키는 문제가 당위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노동운동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조직노동운동의 민주노총 주력인 안에서 오늘 그동안 심지어 지난 3,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대의원 투표, 그것도 전자투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되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많이 불편했고요.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 저런데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우리 김현우 연구원께서 잘 설명해 주신 매우 중차대한 이런 문제들을 노동운동이 걸머져야 하는데 현실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 조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발제문 제가 따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발제문에 이번에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별 노조운동이고 산별노조로 무늬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산별노조로 활동을 못하고 있고 또 노동운동 내부에서 운동 노선적인 성격을 보면 경제주의에다가 또 국가 자본의 어떤 지배와 간섭도 굉장히 심한, 그래서 의용노조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까 10% 조직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다가 또 노동운동 안에서 보면 지난 20년간 제일 중요한 구조적 문제는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 사이의 분절의 문제. 이거 민주노동운동이 맞서 지난 20년간 싸워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현재도 남아있고요. 낮은 조직률. 이런 조건에서 노동운동이 기후위 의제를 어떻게 맞닥뜨릴 수 있을까? 우리 김현우 연구원께서는 아마 노동운동 시각에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내용에 요 앞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이나 또 교육 내용은 제가 다시 공부해 볼 의지가 있고 지금 저도 두 번째 교육을 받아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이해 정도가 좋아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을 이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취약한 노동조합 운동 조건에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조금은 중기적,
길게 보면 장기적 대응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 발표 질문 이 토론문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는 현재 우리 이 민주노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좁게는 민주노총이고요. 특히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 위기다. 그래서 전망이 없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훨씬 비관적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노동운동 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고 지금 민주노총 상황도 저렇지만 아까 우리 촛불 말씀도 조금 나누었는데 3년 전에 촛불은 민주노조 운동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당시에 한상규 위원장의 싸움 문제도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문제든 아니면 환경 문제든 안전 문제든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대중적으로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주체는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이제 판단인데요. 그게 촛불을 일으킨 기저에 있는 구조적인 힘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다른 시각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촛불 진행 과정 그 속에서는 시민운동이 주도했고, 대중적으로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앞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총은 뒤로 밀려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촛불 이후의 민주노총의 변화를 보면 20년 만에 조직이 크게 늘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조직 되었고 제1노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0%가 비정규노조공 조합이고 등등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고 이걸 조금 더 길게 또 구조적으로 구시적으로 일반화해 보면 지난 40년, 30년, 40년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한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또는 산업재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또는 지난번에 했던 세월호 문제, 안전과 인권, 또 소수자 이런 모든 우리 사회의 사회적 구조적 장기적 과제를 가능하게 그 다들 미약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한 기반을 만든 건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그게 10%밖에 안 되고 1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사회를 바꾸어 오는데 중요한 버팀목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노조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또 특히 환경운동과 정록 동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좀 추상적인 이야기고 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동운동, 이 기후위기와 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하면 되게 노동조합 운동만 생각하는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노동정치운동, 이른바 진보정당 운동과의 관계 문제도 좀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경력에서는 진보정당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 혹은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노동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서 저는 한편에서 절망했지만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촛불해서 바꾸자, 이게 나라냐, 바꾸겠다, 노동 존중하겠다, 탈원전하겠다 라고 했던 정의로운 전환의 이야기는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 뉴딜을 하겠다 수도 없이 약속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한국판 뉴딜이라는 걸 보면 이게 재벌과의 딜입니다. 저는 많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재벌과의 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세력이고 수구 세력 다음에 우리 사회를 끌고 갈 자유주의 정치 세력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 조건에서 어떤 아름다운 플랜이 아니라 그런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우리 걸 만들어가는 작업, 이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결국은 노동조합운동 외에도 정치운동, 진보정당 이런 것과 연결되어서 사고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세 번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 노동조합운동의 관점, 저는 사실은 환경운동이나 이쪽은 잘 모르는데 노동조합운동 관점에서는 제가 노동운동 노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노동조합운동이 지난 촛불을 전환점으로 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한 질적 전환을 할 객관적인 그런 과제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지난 30년 이상 민주노총이나 전노협이 대표하는 노동조합운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지키고 민주적 노조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기본권이랄까요. 그런 운동 지난 30년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 이후에 이제 그런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 과제가 노동운동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제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노동운동, 노동계급 내부의 분절,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연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만 지난번 촛불 혹은 지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민주노총이 개입했고 노동문제가 관심을 가진 주제들 속에는 비정규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새로운 이른바 탈물질적 가치라고 서구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여성 문제라든지 최근에 미투 운동이죠. 또는 안전 문제라든지 세월호 같은 경우죠. 등등 이런 평화, 반전, 반해 이런 문제 또는 4대강 개발과 관련된 환경 이거 전부 다 민주노조 운동이 관여했고 중요한 의제로 삼았던 거죠. 그런 것들 모두에 대해서 지난 3년 전에 촛불은 이게 나라냐라고 질문을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지난 30년간 노동민주화라고 하는 과제가 이제 과거의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부터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노동운동을 국가 권력이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일이 이제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이고요. 저는 ILO 세량 문제도 그런데 어쨌든 노동운동은 새로운 의제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게 생태, 여성, 인권, 평화, 안전 등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 기후위기든 생태든 하나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여성 문제, 미투 문제와 노동운동, 그 다음에 안전 문제와 노동운동, 기후 문제와 노동운동 이게 미래의 다 새로운 과제인데 그런 문제, 노동운동과 기후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그런 걸 좀 포괄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끼리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전환 방향을 그쪽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만 조금 더 그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 추상적인 이야기고 구름 잡는 이야기여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김현우 동지 또는 연구원이 말씀하시는 걸 또는 우리 같이 고민하는 걸 전제로 해서 또 고민을 저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연사업장 한광훈입니다. 아까
우리 노중래 선생님이 민주노총이 제일노총으로 이제 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 연맹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도 순위 변동이 있었죠. 저희 공공운수 노조가 그 민주노총의 제3별 노조로 바뀐 해이기도 합니다. 공통노조를 제치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조직 조합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조합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특히 뭐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좀 의미 있는 내용은 이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거의 한 반반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희 조직 특성상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이 좀 많습니다. 그럼 뒤에 토론 내용과 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공공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네, 우리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여기 정확한 그 범주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공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지금 정식화되어 있는 틀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다 통용되고 있는 틀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공공 개혁을 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공공 부분이라고 하는 기본 틀을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 두 번째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분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아닌 소위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정된, 매년 지정을 하는데 약간 몇 개씩 조정은 매년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학교, 이제 교사들이 계시고 이제 학교 또 공무직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저희 그 공공운수노조가 포괄하고 있는 단위는 거의 그 중에서 공무원만 빼고 공무원과 교사만 빼고는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속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교육 공무직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요. 물론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 부분은 이제 한국노총과 저희가 약간 한 반반씩, 민주노총이 한 절반씩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저희들이 좀 많이 높은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에너지와 관련 그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돼서 공공 부분에 이제 에너지 산업 부분에 이제 노조들이 이제 저희 소속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또 기후 위기 대응 관련돼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 교통 운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노동조합의 이제 주력 조직들이어서 굉장히 좀 이 에너지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기후위기 대응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노조로 지금 저희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 내용에서 지금 앞에서 김현우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주제가 노동의 미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노동조합이 주관하지 않는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노동의 주제를 가지고 기후위기를 하는 첫 토론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또 저한테 또 노동조합은 어떤 그 생각들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나 어떤 최소화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첫 번째로는 온실가스 제로호 사회에 대한 의미라고 한번 소재 항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의 언어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온실가스 제로화 사회에서는 생산, 소비, 분배 구조가 완전히 다 새로운 그러한 큰 대전환의 사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는가?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던져보고 싶다는 것이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가 썼던 용어 중에는 녹색혁명이라는 말 썼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린 뉴딜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혁명적, 네. 이제 이런 뭐 급진적 의미에서 혁명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사회 체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혁명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이라고 하는 친환경, 녹색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언어를 좀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린 뉴딜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포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표점은 우리가 그리는 삶은 그거하고는 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그 녹색 환경진영과 노동조합의 연대, 우리 김현우 동지가 한 뭐 10여 년 전부터 주창하셨던 정력연대, 정력동맹을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제 이러한 이제 차원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략을 어디서부터 세울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 아직은 저도 뭐 굉장히 아주 뭐 워낙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를 하면서 1.5도,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제로화, 2030년, 2050년 이제 2030년, 50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아직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이런 거리감이 아직도 주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도 사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대전환의 필요성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혁명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녹색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전환을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지?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코로나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0년, 50년이라고 하는 1.5도 시대를 좀 더 우리의 현실을 끌고 온다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그린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는,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코로나, 녹색혁명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좀 약간 단선적인 어떤 고민을 좀 해보면, 정의로운 전환, 앞에서 김현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화력 발전소가 이제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내지는 가스를 대체했을 때, 그 운영의 정규직들은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그대로 다 정리해고돼야 되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게 없는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뭐 가스조차도 이제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정규직조차도 이제 새로운 업무를 했을 때, 지금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좀 높을 거다라는 건 아시죠? 네. 제가 최근 데이터를 본 기억으로는 평균 근속이 아마 10년에서 12년 사이 정도가 될 것이고, 그분들의 그 평균 근속 10년에서 12년에서 평균 임금이 대략 한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교대 근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되어지긴 있지만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가면 임금 얼마 줘야 되나요? 어떻게 가져야 정의로운 전환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사회 불평등 구조,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심각한 이런 인구 격차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아무리 좋은 정의로운의 원칙이랄지라도 그거는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코로나에서도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은 녹색혁명 과정, 정의로운 녹색혁명의 과정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저는 실마리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현실의 문제에 좀 더 접근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그 다음 그 정도 고민 좀 드리고요. 그래서 44쪽에 보시면 그래서 공공운수 노조라는 곳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마무리하고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각 의제별 연대 단위들이 있는데요.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고 공공교통 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 그 다음에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산업의 아까 했지만 저희 산하노조와 또 그 의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해서 한 10년 이상 다 연대 활동을 해왔던 꽤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연대단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TF를 올해 구성을 해서 노조 중앙의 정책실, 연대실, 공공팀, 그래서 이제 아까 말 공공팀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공공기관 사업을 전담하는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 담당팀하고 연대단위 세 군데와 같이 해서 TF를 구성을 했고요. 각 연대단위별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연금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기후위기하고 연금하고 어떤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 네. 기금 투자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금이 상당한 400조까지 되는데 이것이 국내 국외에 투자가 되는데 소위 석탄 발전이라든가 반환경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연금 기금 투자 관련돼서 이제 친환경 쪽으로의 투자 방향 전략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반환경 쪽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게 막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기금까지도 이제 그런 여기 기후위기 대응 단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좀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가 좀 가장 지금 일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사들이 6개, 원자력, 수원자력과 화력발전 5개로 해서 6개의 본부로 지금 다 분할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할 구조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체계여서 이것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특히 여기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정의로운 전환에서 핵심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문제. 그래서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분할 구조를 통합해 들어가면서 그 내부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해서 지금 연구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제 그러한 에너지 전환 체제에서 예상되어지는 이제 그런 고용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추적해보는 그런 연구 사업들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전환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개인 교통 구조들을 최소화하면서 대중교통 체계를 이제 어떻게 이제 효율화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와서 공공교통이라고 바꿨어요. 대중교통의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을 빠르게 이동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중교통의 정책의 베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통도 하나의 복지 개념에서 사회적 역할이라는 가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공적 개념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표현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인 그 공공교통 체제 전환에 대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제 온실가스, 미세먼지 대책 이런 논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정노동센터 문종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혹은 한 달이든 1년을 기간을 봤을 때 어떤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고 사나라고 봤을 때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여름에, 재작년 여름에 그렇게 더웠을 때 푸념 삼아서 야 내년쯤엔 한강에 악어 나오겠다라는 얘기할 정도 그 잘 모르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이고 어디로부터 온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제문 받아봤을 때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이 얘기들을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는 제가 토론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한 건데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김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인터스텔라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몇 번을 봤어요.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타워즈를 본 이후에 제 인생 영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주인공을 중에 한 남자 배우 그 극 중에 이름은 쿠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주비행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요. 정의로운 전환은 아닙니다. 그죠? 식량 위기가 닥치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식량 생산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기 구조조정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97년, 98년의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더 고착화가 됐죠. 최근에 코로나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한 개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재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다 얘기하는데 또 한 번 더 여기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되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사회를 가는 거야?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일단 어쨌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사회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위기 상황하고는 다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정도인 거죠. 어쨌든 위기 상황 이후의 노동자들은 회복이 아니라 추락이었던 역사적 경험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구조조정이라는 말도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개념입니다. 이게 또 항상 같이 가죠. 저는 이제 인쇄에서도 되게 오래 일을 했고 지금도 그 도심 제조 노동자 연석회의 뭐 이렇게 해서 인쇄, 재화, 공제, 주얼리 이렇게 또 다시 모여갖고 뭘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업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항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피해를 보는 구조조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턱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후위기래요. 위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두 번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참 좋긴 한데요. 제가 되게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 근데, 이른바 우리 정부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린 뉴딜이라고 했나? 뭐라고 했지? 뉴딜이라 이런 말 해요. 이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하도 이제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또 턱 막힙니다. 그래서 뭔가 같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고 살기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업으로 얘기를 하죠. 제조업에서 화학약품, 화학물질도 많이 쓰니까. 그러면 어디가 규제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더군다나 이제 각종 대기, 그다음에 오폐수 처리 뭐 이런 게 있고 점검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장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욕해요, 정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규제가 심해서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가 안 돼갖고 우리 회사 어렵고 월급이 안 오는데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노동자들과 기후위기 그 말고도 또 이건 작은 사업장 문제, 큰 사업장은 또 큰 사업장대로 다른 문제가 있겠죠. 제가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좀 전에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발전 노동자, 정규직 발전 노동자들이 연봉이 얼마겠는가, 이 정의로운 전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노동운동이, 우리 노동자들이, 뭐, 월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집 문제 해결하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건 해결하고, 하자는 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연대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경제적으로도 뭐 인권 문제도 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반드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 고백컨대 크게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우리 노동자들과 이 이야기를 할 때 벌써 턱 막히는 이제 문턱이 좀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간혹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이 제가 머리가 좀 시거든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 자리를 양보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토론문에서 했는데, 일자리 민주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 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개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몇 개의 좌석을 차지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내내 서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폭행을 당한다거나 뭐 기타 하여튼 이렇다면요 이건 다 누가 봐도 평등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버스를 갈아타게 됐습니다. 이제 그 버스를 갈아탈 때는 좌석 배치 다 해야 되잖아요. 이른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요, 일반 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처럼 버스의 질은, 좌석의 질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지는 반면에 그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불평등하다면 저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일자리 민주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노동운동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른 거예요. 일반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우등고속버스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우등고속버스 갈아탈 때 자리 배치 다시 하자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좀 전에도 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노동시장이 분단적 양극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하면서 일자리 문제 같이 얘기하자 차라리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노동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산업이던 이런 변화들이 수반될 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자리 문제 평등함도 같이 이야기를 하자. 일자리 민주화라는 개념을 얘기해보자. 라는 건데요. 어디 가서 일자리 민주화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말이니까. 네, 좋습니다. 추가로 그냥 현장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우리 노동운동이 그 조합원들하고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교육을 좀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착취라는 말을 쓰면 요새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 말을 자꾸 일부러 쓰는데 이게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비정규직 남용은 착취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할 걸 아무리 찾아내봐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착취 경제 속에서 발제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연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얘기들 우리 노동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알 권리라고 쓰긴 했는데요. 일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뭘 할까, 어떤 운동을 펼칠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일회용 컵 안 쓰기라든가 뭐라 하지만 실제 나는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노동자는 그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생산하는 생산물이 그리고 생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실 노동자는 잘 몰라요. 그게 바로 소외인 거죠.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 과정에 소외되어 있는 게 노동자니까. 대표적인 예로 도심 제조업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많이 쓰니까요. 제조업은 어쨌든 뭘 쓰긴 쓰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노동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새 세탁소 얘기도 나오는데 작업복 집에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 발암물질을 집에 갖고 가서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한테 전파시키는 거예요. 또는 공장 밖으로 그것이 나가게 되면 지역사회에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도 뛰어다니면서 조사해 보려고 해서 오래전에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법상으로는 이 물질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이른바 MSDS라고. 그 구하느냐고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수집을 했어요. 그런데 말짱 소용이 없어요. 물질명 그리고 성분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칸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업비밀. 딱 4글자예요. 영업비밀이면 공개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는 건 뭐냐면 어쨌든 노동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생산물과 생산 과정이 어떻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고 이 지구와 환경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근데 사실 몰라요. 노동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되어 있는 단위들이라는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운동적으로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부분이니까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봤지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과기관들이라는 게 필요한 게 현실적이고 그렇다면 촘촘한 안전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나라만큼 일자리 알선이 민간시장에 신뢰가 높은 나라가 없답니다. 다른 데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알선이라는 부분이 신뢰가 높은데 우리는 이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은 신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임금 피크제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저는 노동시간 피크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정년을 앞두고는 주 40시간이랑 30시간만 일을 하고 10시간은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정부하고 기업이 매칭해서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기업도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술과 이렇게 새로운 이제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 기술 인력이 숙련 인력이 생산 과정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 자꾸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 과정이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노동정치는 이윤과 성과 분배 중심의 배타적인 이런 노동정치로 구성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 조직에서는 좀 불쾌하시거나 언짢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동정치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완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이해대변 기제들이 작동을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는 그 구조가 좀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책을 사면 항상 뜨문뜨문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끝까지 잘 읽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지구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됐고 38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이 출현했답니다. 인류가 4억 년 전에 출현을 했고 4,000년 전에 문명이 발생을 했고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된 그 첫 걸음이 잘못됐다면 고치기에도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들 사이의 극단적인 불평등 그리고 자연을 훼손한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